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최상목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부의 경제 성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도형 후보자 청문회에선 음주운전과 폭행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인선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장관은 어떤 제안도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후보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며 공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2023년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방위 산업의 수출 실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줄어든 군 병력을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한기호 국방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최 후보자 청문회에선 윤석열 정부 경제 성과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첫 소식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박근혜 정부 기재부 차관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의 경제 정책은 실패였다며 초기 정책을 설계한 후보자에겐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경제 지표도 보면 좋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이렇게 다시 부총리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아마 실망하고 있을 겁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정책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며 오히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 선방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라고 권위 있는 시사 주간지에서 OECD 국가 중에 35개 나라의 이 리스트를 뽑아서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경제 행보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재벌 총수가 대통령 수행인이냐며 정경유착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여당은 내로남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순방에 재벌들 그렇게 데리고 다녀도 돼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방할 때 재벌들 딱 세워놨어요. 그 자리 누가 했는지. 이거 정경유착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민생 현장 가는 거 이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역대 정부나 다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게 말이죠. 이전 정부에도 청와대 상춘제 불러서 호프 마시고 칵테일 마시고 이랬어요. 최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대기업의 출연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최 후보자는 판결문에 나왔듯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말씀하신 거 판결문을 보시면 이미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은 그 윗선에서 결정이 됐다는 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음주운전과 폭행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강 후보자의 젊은 시절 있었던 일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계속해서 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시절이긴 했지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고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 후보자는 음주 다음 날 아침 적발된 게 맞다고 답했고 폭행 전과에 대해서는 위협 운전을 했던 사람과 언성이 높아져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또 법인카드를 자택 인근에서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당 소속인 정희용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법인카드 쓰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공공기관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자기 집 근처에서 아무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적 받을 거 아니까. 후보자님 직원도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면 뭐라 혼낼 거지 않습니까? 야당은 전과뿐 아니라 자기 논문 표절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덕적 측면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원택 의원은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을 따져 물었는데 강 후보자는 가족들이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던 준주거용 주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데 위장 전입을 부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지적하자 강 후보자는 우려를 드렸다며 사과드린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당을 이끌고 내년 총선을 지휘할 사령탑을 선출하는 일인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인데요.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선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당내외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일 상임 고문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진 연석회의, 비상의총,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등에서도 한 장관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상임 고문단 회의 개최도 비대위 관련 의견 청취의 연장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위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출범할 수도 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당의 지도체제 정립도 중요하지만 예산안 시한을 지키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은 예산으로 인해서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 어떤 제안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장관의 최근 행보가 당 상황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자신의 외부 일정을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 일정에 따라 차관이 행사를 가기도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자신을 향해 거론되는 정치 경험 우려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지휘할 비대위원장인 만큼 임명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수선한 당 수습과 공관위 출범까지 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인 만큼 오는 주말쯤 비대위원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내부에선 공천 판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악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탈당 상태인 점 등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현역 의원 20명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총선 직전 추가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당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공천 후보 심사 결과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 공천 후보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전 시장은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현역 의원이자 당 총선 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직을 이용해 경선 불복을 이유로 자신을 제거한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직을 이용해서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그런 지금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선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선 불복죄가 성립되는지. 전략공천에 대한 이의 신청을 경선 불복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 전 시장이 이의 신청 이후 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패소했다며 이는 일반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라고 해명했습니다. 최 전 시장도 6년 전 시장 시절 당정 협력이 일절 안 됐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잇따른 이의 신청에 대해 일각에선 공천 학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도부는 당 내홍 수습에 나선 모양새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에 이어 내일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고 오는 28일에도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준비 중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기정사실화에 선을 그었는데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오늘은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을 앞두고 이제 장관들이 줄지어 이제 사퇴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또 줄지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내내 청문회 일정이 좀 가득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2명에 대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 국회 이 기재위에서는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이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또 농림축산위원회에서는 이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이 추경호, 박민식, 또 원희룡, 정황근, 조승환, 또 박진 장관까지 이 9명의 장관들이 총선을 앞두고 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네. 심지어 이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취임 3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죠. 이 관심이 뜨거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 이 19명의 장관 중에 10명이 총선을 위해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는 21대 총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7명에 비해서 3명 더 많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국회 청문회 일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또 내일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레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는데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가장 관심을 끄는 이제 장관이 바로 이제 뭐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그 리포트에서도 그 류신의 고향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했어요.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게 길이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준비된 멘트가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냐 또 선대위원장이냐 놓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은 사실상의 이 정치 참여 선언과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네.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분위기상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조금 더 기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제 열렸던 국민의힘의 이 국회의원 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발언은 한 이들 다수가 이 한동훈 장관의 역할 필요를 얘기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수도권 다수의 당협위원장들이 이 유력한 대선 후보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당의 구심점을 잡아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한 장관을 이 비대위원장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현역 의원들 중 일부가 이 비대위원장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당의 중요한 자산인 한 장관을 보호해야 한다. 이 선대위원장 정도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사실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꼭 앞둔 시즌이 아니더라도 존재감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이 매일 정책이나 또 이슈를 놓고 야당과 치열하게 정쟁을 펼치는 최전선에 있는 셈인데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있다는 게 사실이죠. 이 윤재호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이 원내대표는 오늘 이 상임 고문 전원에게 연락을 드려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내일 상임 고문단 회의가 끝나면 비대위원장 여부가 조금 더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이르면 이번 주말 즈음에는 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앉을 것인지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 빠르면 그렇게 이제 인선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어젯밤 늦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좀 강한 톤으로 이제 여러 멘트도 했었고 또 예전에 나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좀 결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송영길 전 대표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도 언론 앞에서 이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어젯밤 오후 11시 59분 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송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 6,600만 원 상당의 돈 봉투를 뿌리는데 관여를 했고 또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서 이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법원의 직접적인 유무죄의 판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법원이 이 영장을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와 함께 어떤 설명을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법원은 이 송 전 대표의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민주당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금품 수수에 관한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인적 물적 증거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송 전 대표의 행위에 비춰서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돈이 오갔던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자들의 진술이 법원에서도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휴대폰을 교체하고 이 수사 대상자들에게 송 전 대표가 연락을 했던 점 등이 이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근거가 됐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을 최대 이제 2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뭐 사법 리스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총선을 앞두고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강제 수사로 이름이 드러난 3명의 의원이 있는데요. 네. 이미 탈당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또 임종성, 허종식 민주당 의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3명 외에도 최소 10명, 많게는 20여 명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10명 정도, 또 국회의원회관에서 9명 정도에게 돈봉투를 줬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송 전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이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선 일정은 조금 변수입니다. 또 이 과정까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도 별개로 봐야 되는데요. 특히 앞서서 이성만 의원의 경우 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가 됐지만 기각되기도 했었죠. 이처럼 혐의 입증도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자칫 무리한 소환이나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검찰은 전통적으로 이 선거, 총선이나 선거 같은 것을 앞두고 이 정치에 개입하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될 만한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일단 민주당은 오늘 이 구속영장 발부 결과에 대해서는 탈당한 인사다라면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이 송 전 대표 소환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의 의원들도 불러서 조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다만 이 돈을 받은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동선이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등 이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불가피하거든요. 때문에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임종성 또 허종식 의원들을 포함해서 몇몇 의원들의 경우 이 총선을 앞두고 소환이 가능하겠지만 총선 전에 모든 의원들의 소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다만 이런 수사 자체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 2+2 협의체 회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아직 합의된 민생 법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 협의체 의제로 올라와 있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하고 있다며 협의체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소위에서 이견을 줄이지 못해 단독 처리된 것으로 안다며 양당이 각각 제시한 10개의 법안 중 견해차가 적은 법안부터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와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을,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매출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이자를 감면하고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나눠지기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은행권과 협의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상된 전기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PF 문제로 금융시장 위기까지 우려된다며 총선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PF 대출 보증 규모와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실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 부실과 금융시장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선정하는 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대상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수상한 가운데 신사의원 베스트 10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김도읍, 김혜지, 윤재옥, 주호영,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이탄희, 홍익표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백봉신사상에는 의정활동과 정치력이 기대되는 1980년대생 이후 의원도 뽑았는데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백봉 청년신사상 첫 수상자로 기록됐습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재원의원과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됐습니다. 12월 1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상민 트럼프입니다. 최근 신당 창당을 공언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져가는 분위기입니다. NR신당은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생뚱맞은 일이에요. 특히 지금은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은 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뭔가 대화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시는 게 맞다. 단 이상민 트라우마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상민 오늘 만났어요. 근데 결국에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열렸던 기리회 김대중 VIP 시사회에 이낙연, 이재명 대표 모두 참석해서 두 사람 회동의 이목이 쏠렸지만 이 전 총리가 다른 시간대 참석하면서 만남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변화하면 민주당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죠. 이낙연 전 대표는 평소답지 않은 그런 직설적인 화법을 동원하시고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이고 계시다가 이제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만나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만나시는 게 맞죠.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117명의 의원들이 호소문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 추진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작금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은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아온 앞잡이 카르텔의 재현으로 보입니다. 분당을 추진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일의 책임은 이낙연 전 대표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대표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현재 위선에 가득 찬 민주당과 맞지 않는 분이라면서 국민의힘에 오셔서 큰 뜻을 함께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단 완급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이낙연 전 대표, 당내 비토 움직임과 안철수 의원 러브콜까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명락회동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가 실행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건비 1천억 원 삭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민 KBS 사장이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인건비 1천억 원 삭감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수신료가 약 2,600억 원 덜 거칠 전망이라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임금 삭감도 적극 추진하고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예상해서 37% 정도, 한 2,600억 정도에서 1차적으로 한 게 약 8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2차로는 인건비와 제작비 절감입니다. 20% 정도 절감할 걸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전 인건비가 한 5천억이 좀 안 될 텐데 그중에서 20%를 절감한다는 거는 그러면 한 4천억 이상을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최악의 경우 37%로 수신료가 급감할 경우에는 그런 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 과연 이게 1년 만에 1,000억이라는 게 그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서.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위원장까지 충격적이라면서 혀를 내두르는 상황이 연출된 건데요. 이 같은 인건비 삭감 논란에 이어 방송 공정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당기 손실 이런 게 굉장히 확대된 게 그 이전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와서 많이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친북한, 친민노총, 친민주당 노영 방송이 차근차근 다 드러났습니다. 일부 좌파 매체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면서 라디오 하차가 부당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BS를 이렇게 혼돈과 무법적인 상태로 만든 그 주동자들이 이제 피해자 호소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좀비처럼 지금 돌진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지금 받지 않을 수 없고요. 공영방송, 공정방송으로서 KBS가 리셋되는 역할을 해주십사. 땡뉴 뉴스가 계속된다면은 아마 박민 사장 인계하에서 KBS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길에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권고드립니다. 이거 반성하시고 제대로 하십시오. 진행자 하차 및 프로그램명 변경 등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독립성을 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다 뭐 방송 편성이라든지 제작자 교체 같은 걸 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우려스러운 행동을 저는 당장 지금 중단하고. 박민 사장은 공정성 논란에 대해 방송 편성에 개입한 적 없다면서 편성본부장과 보도본부장이 내부 의논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의 인적 구조 조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비롯해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과방위 전체회의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해제에서 우리 정찰기들이 북상하는 게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거야말로 평화적인 행동입니다. 감시초소 복구한다든지 JSA 현장 근무 경비병 재무장화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걸 거고 그렇지 못한 다양한 긴장 상황들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55차 SCM의 선거입니다.
네, 이번에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2023년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 순서입니다. 올해 국방위에서 집중한 방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또 부족한 군 병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은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호탕하시고 시원시원하시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그 국방위원장을 이제 작년 이제 12월부터 맡고 계시는 거죠. 이제 1년이 딱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이제 안보 외교를 비롯한 국방을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연말을 맞아서 이제 2023년 한 해의 국방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소회가 어떠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우선 국방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전부 아셔야 될 게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항상 적이 있고 또 우리한테 위해를 가할 국가가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기 때문에 상대가 적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국방은 정말로 많이 변한다. 그런 면에서 2023년도에는 정말 변화가 많았던 해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전, 하마스전, 그리고 지금 9.19 군사 합의 등 북한이 움직이는 행위 이런 것들이 아주 격동을 했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사실 많은 노력을 했고 국방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우리 군이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의 자녀들이 가 있기 때문에 이 후생복지 분야도 함께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국방위에서 한국 방산이 큰 주목을 받았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방산 수출 전략회의를 열고 방위 산업을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서 방산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그 K 방산이 어느 정도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방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시장이라는 건 항상 그 유동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시장 자체가 상품의 질도 문제가 있지만 조달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수출이 2.8%를 차지했습니다. 방산이. 과거에는 1.3%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장을 한 거죠. 2배 이상. 그럼 이런 신장이 왜 이루어졌는가? 사실 우리가 기술력으로도 이제 많은 향상을 가져왔지만 우리 아세안 지역에 주로 그 수출하던 것이 유럽으로 가고 또 중동으로 가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까지 간 거죠. 여기에는 시장에 이제 격변이 일어난 것이 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방산이 강한 국가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군이 이 나토국들이 서로 우리 군비를 축소하자 하면서 부대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유지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방산 기업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래서 이런 그 틈새 시장이 생겼고 이 틈새 시장이 생긴 데서 우리 폴란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전차 자주포를 갖다가 시험 사격도 해보고 해보니까 품질이 우수하다. 이래서 이제 거기에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세안 지역에도 수출하고 있지만 요번에 호주 지역에 레드백을 그 수출하게 된 것도 이거 획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른 나라들은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조립하는 업체가 있고 부품을 조달하는 업체가 있는데 협력업체인데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전쟁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방산 기업으로 별도로 관리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한 강점이 있고 이것이 효과를 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품질에서
세계적에서 탑으로 가야지만 네. 이걸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점에서 우리 방산이 진짜 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기술력에서 남이 추종할 수 없는 걸로 가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이제 우수하다 인정을 받았지만 또 탑으로까지 가야 되는 이제 과제는 예. 현재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위산업이 어쨌든 이제 급성장을 이제 하고 있는 추세인데 해외 이제 방위산업 업체들과 또 이제 경쟁을 또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려면 이제 수출국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공장을 짓고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기술도 우리한테 전수를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입장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궁금하고 또 수출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이 거액이 드는 엄청난 거액이 드는 이 방위산업 아니겠습니까? 금융 지원도 대폭 좀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뭐 이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어떤 그 대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가 많죠. 우선 외국에서 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한테 무기를 팔지만 네. 그 기술도 달라. 네. 근데 이 기술을 안 주는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안 줬어요. 근데 우리는 주겠다고 하니까 네. 호감을 갖는 거죠. 그다음에 공장을 우리나라에 와서 져라. 그래서 제가 호주에도 K9 공장 짓는 데도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그 공장 짓는 곳을 가서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짓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무기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공장을 져줘라. 기술도 줘라. 그리고 그 기술보다 뛰어넘는 기술을 다시 확보해라. 그러면 우리가 준 기술은 진부화된 기술이에요. 네. 그럼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강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 또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산 기업들이 이제 가야 될 길은 바로 이러한 기술의 우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고 네. 그래서 이제 기술연구원이 발족을 하고 여기서 그러한 차별화된 기술을 찾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이 우리한테 기술을 실제로 팔지 않아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어왔거든요, 우리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스스로 이제 하이테크한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이게 개발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산 부품을 갖다가 조립을 해서 수출한다면 이건 완전한 국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이제는 우리의 국산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기술적으로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건 꼭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하려면 레드백 한 대에 20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비싼 장비를 수출하려면 그 나라가 일시에 그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회사가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고 우리가 유지하려면 우리도 은행으로부터 보장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수출 은행이 지금까지 방산업체에 대해서 고가의 이 돈을 보증을 안 했어요. 이제는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재부 그리고 산업부 공적 수출 신용기관 수출입 은행이죠. 네. 이런 데서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갑니다. 가면은 금융 지원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만 우리 수출도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 우리가 그 T50 요즘 블랙 이글이라고 하는 네. 그 블랙 이글스 그게 T50인데 수출하게 돼 있는데 이때 미국에서 그 안에는 우리 기술보다 미국 기술이 하이테크한 게 들어있어요. 미국이 안 된다. 네. 거기다 팔으면은 그 기술이 빠져나간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 이제 우리가 또 FA50을 팔게 돼 있는데 영국이 또 거부한 거예요. 왜? 우리가 T50이나 FA50을 만드는데 거기에 락히드 마틴 기술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까지 만들지 못하면 수출이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과제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출산이 또 우리 군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 5년 전보다 12만 명 급감해서 그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병력이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해산한 부대가 이거 뭐 통합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무원들 처우가 아주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자, 이에 대한 대비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선 출산이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복무 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인 것도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렇죠.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개월을 줄일 때 사단이 2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였으니까 6개 사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병사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1개월을 주면 한 10,000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대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루어지는 게 2가지가 이제 같이 발생합니다. 병사들이 줄어들고 부대가 줄어드니까 북한은 그럼 줄었냐? 안 줄었거든요. 북한은 하나도 안 줄었는데 우리만 줄였어. 그러면 어떻게 전투력의 균형을 유지할 거냐? 이게 제일 큰 딜레마죠.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이 높은 하이테크한 무기를 갖자. 이렇게 가는 거죠. 첨단 무기류가 무장을 하면 그런 인력의 부족함을 무기로 커버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북한은 거꾸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점점 더 재래식이고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갑니다. 왜 그런가요? 핵무기라는 걸 가지고 있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지상부대나 여기는 돈이 비싼 걸 할 수가 없어요. 전차를 가질 수도 없고 장갑차를 가질 수도 없고. 선택과 집중. 신형으로 못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차 한 대 최신형으로 가려면 한 대당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돈이? 얼마 드나요? 100억씩 들어간다 이거예요. 무슨 수로 북한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린 재래식으로 가겠다. 게릴라로 가겠다.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력 부족한 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는 군인들 외에 나머지 군인이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닌 거는 민간한테 이양을 해야 돼요. 민간이요? 예. 민간 기업을 만들어서 이건 정비하는 건 너희들이 다 해줘라. 그다음에 수송하는 것도 해줘라. 뭐 복지시설도 너희들 민간이 해줘라. 결국 이걸 이제 우리가 예산으로 커버해서 그 부분을 넘기지 않으면 전투 병력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군무원도 민간에 맡겨야 할까요? 군무원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군무원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에 군은 조직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군인과 군무원으로 편성한다. 조직법. 그러니까 군인과 군무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무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7,000명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이 이 군무원들이 일단 단순 업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승진 사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과제가 돼야 되고 이 군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또 전방에 근무하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주거 시설도 없죠. 모든 생활 시설이 없고 군무원에게는 법에 의해서 주거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의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군인들만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법을 지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 인사법에 군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법을 지금 계속 만들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서 군무원들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군무원에 대한 이제 뭐 근무 개선뿐만이 아니라 병력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게 이제 월급 인상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최근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 복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선택 복무제. 이제 근무 지역과 또 여건에 따라서 복무 기간을 뭐 좀 선택적으로 선택한다. 이건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아주 쉽게 얘기들을 하면 육군은 지금 18개월 합니다. 해군은 19개월 하죠. 복무 기간이요? 공군은 21개월 합니다. 그러면 공군에 근무하는 병사도 아주 힘든 곳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 방공진치 꼭대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네. 또 편한 데 있는 사람도 있고 해군도 잠수함 타는 병사도 있고 그다음에 경비정 타는 병사도 있고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렇다면 육해공군을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 군악대다. 그 육해공군이 다 있어요. 의장대 육해공군이 다 있어요. 네. 동기가 같이 들어왔어. 18개월 딱 지나니까 육군이 동기들한테 야 잘 있어 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한 달 지나서 또 해군이 공군 보고 야 잘 있어 하고 나간다. 동기생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네. 다른 거지. 그럼 이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카츄샤를 근무하기를 많이 원한다고요. 카츄샤 근무하는 사람하고 저 전방 고지 꼭대기에서 영하 20도 30도 되는 데서 휴전선을 지키는 사람하고 같이 해줄 거냐. 네. 이런 것을 다 다시 차등으로 보자. 그래서 근무의 형평성을 달리하자. 네, 네.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청춘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전방 고지에 가서 근무하는데 너 한 달에 50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이거 해. 안 되는 거예요. 네. 젊은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런 형평성을 좀 맞춰주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네, 네. 네,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이런 첨단 기술을 무기에 빨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마련하셨는데, 자, 요거 기존 방식이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이제 들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무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차륜형 장갑차.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 그 앞으로 가야겠다.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양으로 만들자. 했는데 회사가 얼마나 만들었냐면 9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걸 군에서 최종적으로 산 거는 10년 걸렸어요. 아이고,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의사 결정 과정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인 기술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서 네. 그걸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건 최소 5년으로 줄이자. 5년 이하로. 그렇기 때문에 확인된 민간 기술은 더 이상 검증하지 말고 채택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좋은 예로 호주에 우리가 장갑차 수출한 게 대표적인 예예요. 호주가 요구하는 것 조건이 우린 뭐 이런 걸 원해 이런 걸 원해. 미사일이 날라오면 미사일도 요격시키는 게 우리 장갑차에 있어야겠어. 이렇게 네.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요구하는 것을 즉각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차가. 네. 그래서 이걸 바꾸자.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을 해가지고 네. 그게 금년도에 통과가 돼서 의사 이제는 결정을 좀 빠르게 하자. 그럼요. 네, 패스트트랙. 확인된 기술은 네. 빨리 가자. 알겠습니다. 그 지난달에 여야가 이제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이제 파기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제 벌어졌었는데요. 국방에 출석했던 이제 신원식 장관이 우리는 이 파기로 잃을 게 없다. 뭐 효력 정지로 우리가 잃을 게 없다 이제 주장을 했었고, 민주당은 이제 반면에 우리 안보에 커다란 이제 공백이 생겼고 그게 이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19 합의 파기가 우리 국가 안보에 좀 어떤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제 도발들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현재 좀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 좀 답변 좀 들어볼까요? 우선 이제 그 아군과 적군의 상대적이라는 건데 네. 그러면 9.19 군사 합의를 해서 누가 변했느냐 이렇게 봐야죠. 네. 우리만 변했어요. 우리만. 네. 우리만 약해진 거죠. 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서 비행금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북한에는 항공기가 하루에 단 한 대도 안 뜨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헬기부터 여객기까지 그리고 군용기까지 북한을 정찰하기 위해서 계속 정찰기도 뜨고 다 하죠. 네. 이거를 몇 킬로 이내에 못 띄우는 거죠. 그다음에 UAV도 못 띄우고 결국 우리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과 우리가 GP를 비밀장치대 안에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우리의 GP보다 숫자가 한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 거기 10개 없애고 우리 10개 없애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무장 해제가 된 거고 적은 조금 덜어낸 거죠. 네.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북한은 지키지 않는 걸 가지고 그러면서 핵무기 계속 실험하고 미사일 계속 쏘고 다 했는데
이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유지한다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날 게 없다. 오히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정상적인 정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구석구석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군사 대비태세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 얘기를 합니다. 네. 네, 21대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방위원장으로서 남은 과제 듣고 싶고요. 저희가 오늘 그 국방위원장으로서 모셨지만 남은 시간이 또 별로 없지만 총선 얘기도 살짝 들어보고 싶거든요. 여론조사 그 방송국에 산 걸 보니까 적합도 1위로 되셨더라고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이제 접경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춘천을이 들어와 있는데 춘천을 지역도 접경 지역입니다. 네. 결국은 제가 군인 출신이고 평생을 군복이고 40년간 살았고 국회의원도 국방위원으로 18대, 19대, 21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도 있죠. 와, 저는 지금 우리 국방위원회만 계속 있냐. 또 제가 아직도 군인인 줄 아냐. 이런 불만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군과 협조해야 할 문제 또 이런 걸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군과 관련이 없는 거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18대, 19대 하고 20대를 쉬고 21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4번째가 된 게 아니고 5번째죠.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피로감을 가져요. 누구든지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피로감을 갖습니다. 적합도는 1위를 하셨더라고요. 1위를 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왜요? 네. 우리 다선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아군보다 적만 자꾸 늘어나더라. 그다음에 내가 못 해준 거 불만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선 의원이 된다는 게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저를 1위로 뽑아준 거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만약에 22대에 들어온다면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저희 국회 방송도 관심 있게 또 계속해서 의원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원시원 정말 주변의 이야기대로 정말 호탕하시고 시원시원하시고 또 목소리까지 크셔가지고 저희가 인터뷰하는 내내 아주 굉장히 편하고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지금 감기가 들었다가 이제 낳고 있는데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져가지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감사하고요.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각 상임위를 통해서 2023년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모시고 관련한 말씀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